여러분은 왕이 후궁을 두지 않았다면 그것이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선 500년 역사에서 단 3명의 왕만이 왕비 외에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8대 현종은 가장 극적인 이유로 후궁을 둘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후사를 위해 간택을 청했고 왕실의 법도는 후궁 제도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왕비를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은 전혀 다른 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성왕후의 성정이 사나워 왕이 감히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이면서도 현종은 자신의 처소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왕비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왕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일부일처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과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한 왕이 왕이면서도 왕이 아니었던 시간. 한 여인이 왕비이면서도 왕보다 강했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조선의 역사에 남긴 깊은 상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7가지 장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사랑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1659년 현종이 즉위하던 그날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은 건국 이후 왕실의 후사 계승을 가장 중요한 국가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왕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후궁 제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태종은 12명의 부인을 두었고 성종 역시 12명의 부인을 두며 2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세종조차 왕비 소원왕후 외에 여러 후궁을 두어 총 18남 4녀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실의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659년 효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현종은 달랐습니다. 19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끝내 후궁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거듭 간택을 청했지만 현종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현종 5년 1664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하들이 후궁 간택을 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왕이 후궁 간택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법도를 거스르는 일이었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현종은 명성왕후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셋을 두었는데 적통 계승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후궁을 통한 추가 왕자 출산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정태화를 비롯한 대신들은 수차례에 걸쳐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실의 대를 잇는 일은 개인의 뜻보다 중요합니다. 간택을 서두르소서. 하지만 현종은 매번 이를 물리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왕비와의 금슬이 좋아서라고 했지만 궁궐 안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후의 성정이 워낙 강하여 전하께서 감히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다. 이것이 궁중 내관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회자되는 진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일처는 당연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 왕이 후궁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약속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현종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명성왕후의 강압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권력 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구조는 시대를 초월해 문제가 됩니다. 사랑과 존중은 평등한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종과 명성왕후의 관계는 그 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을 남깁니다. 1665년 여름 대조전에서 왕실 회의가 열렸습니다. 좌의정 허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왕실의 안정을 위해 후궁 간택이 필요하옵니다. 세자 저하 외에도 왕자가 있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사옵니다. 현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회의실 창 너머 명성왕후가 거처하는 곤영합을 향했습니다. 경들의 충정은 잘 알겠으나 과인은 중정과의 금슬이 돈독하니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오. 표면적으로는 왕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말이었지만 신하들은 그 이면을 읽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허적은 동료 대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눈빛을 보았는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네. 실제로 현종은 명성왕후가 궁궐 밖으로 나간 날조차 다른 궁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돌아와 알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종은 밤마다 명성왕후의 처소로 문안을 가야 했고 왕비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올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왕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이었지만 현종은 그것을 15년 내내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조선 왕실의 법도조차 거스를 수밖에 없었던 현종의 침묵,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왕비 앞에서조차 왕이 될 수 없었던 한 남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권력이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될 때 그 안에서 누군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종이 조선 역사에 남긴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현종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의 출생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조선의 왕이 청태종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린 그날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조선 왕실의 2 왕자를 볼모로 요구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이었습니다. 1637년 2 왕자는 심양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8년간의 볼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19년 1641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림대군이 심양에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연이라 하였다. 이가 훗날의 현종이다. 현종은 청나라 땅 심양에서 태어난 조선의 왕세손이었습니다. 조선 역대 왕 중 9괴에서 출생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복림대군은 볼모 생활의 굴욕을 평생 잊지 못했고 그 서름이 훗날 북벌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종은 5세가 되던 해인 1645년에야 조선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심양에서의 유년 시절은 현종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복림대군이 청나라 관리들에게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왕손이면서도 포로 신세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자 현종은 왕세자가 되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깊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선 땅이 아닌 적국에서 태어났다. 이 사실은 현종의 삶 전체를 규정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신감 부족, 결단력 부재, 그리고 명성왕후 앞에서의 무력함까지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현종이 겪은 정체성의 혼란과 굴욕의 기억은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린 시절 겪은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643년 2세의 현종은 심양거리에서
청나라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저기 조선 볼모의 자식이다. 어린 현종은 울음을 터뜨렸고 복림대군은 아들을 품에 안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아, 울지 마라. 너는 조선의 왕손이다. 언젠가는 이 치욕을 반드시 갚을 것이다. 하지만 현종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아버지의 다짐이 아니라 청나라 아이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1644년 여름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복림대군은 형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고 어린 현종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우시나요? 연아, 이곳은 우리의 땅이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 1645년 현종 가족은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세의 현종에게 조선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는 조선말보다 만주어가 더 익숙했고 한양의 궁궐보다 심양의 볼모 거처가 더 친숙했습니다. 이 정체성의 혼란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왕세자로 자라면서도 현종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조선 땅에서 태어나지 못했다. 나는 진짜 조선의 왕손이 맞는가? 이 의문은 그를 움츠러들게 만들었고 명성왕후 같은 강한 성격의 사람 앞에서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현종의 출생 배경은 그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적국에서 태어난 굴욕, 포로 생활의 상처, 정체성의 혼란. 이 모든 것이 그를 약한 왕으로 만들었고 결국 명성왕후라는 강력한 여인 앞에서 무력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출발점이 그의 도착점을 결정한다. 현종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불안정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종을 평생 압도한 명성왕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1651년 10세의 현종은 세자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딸 김씨였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 세자빈 간택을 통해 강력한 외척 세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왕실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간택은 조선 역사상 가장 파국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10세의 현종과 9세의 김씨, 두 어린 부부의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왕실 혼례였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 투쟁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명성왕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의 지능이 비상하고 총명하였으나 성격이 거칠고 사나워 남편인 왕이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명성왕후 김씨는 청풍 김씨 가문 출신으로 유년 시절부터 총명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한문 경전을 능숙하게 읽었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매우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요구되던 3종지덕 마이너스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 마이너스 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남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자신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1659년 현종이 즉위하자 명성왕후는 왕비가 되었고 곧바로 궁궐의 실질적 권력자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명부는 물론이고 외정에까지 간섭했습니다. 현종의 정책 결정에 개입했고 대신들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남편에게 절대 후궁을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금슬이 좋아서였지만 실제로는 권력 분산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후궁이 들어오면 또 다른 외척 세력이 생기고 자신의 권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명성왕후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자유까지 억압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아무리 조선시대라 해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명성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상대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수단인가? 1661년 가을, 현종은 대조전에서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젊은 궁녀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현종은 무심코 그 궁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그 궁녀는 궁궐에서 사라졌습니다. 명성왕후가 직접 명령을 내려 궁 밖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현종은 다음 날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명성왕후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중전, 어찌 과인의 허락도 없이 궁녀를 내쫓았소? 명성왕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다른 여인에게 친절하신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현종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현종은 여성 궁녀와 말을 섞지 않게 되었습니다. 1665년 명성왕후는 숙종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 그녀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왕비로서 그리고 세자의 어머니로서 그녀는 궁궐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내관들은 왕보다 왕비를 더 두려워했고 대신들조차 명성왕후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영의정 정태화가 현종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왕후께서 정사에 너무 깊이 개입하시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옵니다. 현종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경히 중전에게 직접 말해보시오. 과인은 이미 그 힘이 없소. 이것이 조선의 왕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비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권력은 존중과 협력이 아닌 두려움과 지배에서 나왔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권력에 집착하면 폭군이 될 수 있다. 명성왕후의 총명함은 축복이 아니라 현종에게는 저주였습니다. 그녀가 있는 한 현종은 결코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종은 명성왕후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이면서도 왕이 아니었던 15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59년부터 1674년까지 현종은 15년간 재위했습니다. 하지만 그 15년은 현종 자신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현종은 명성왕후의 시선 아래 있었습니다. 왕의 일정은 왕비가 결정했고 왕의 식사는 왕비가 감시했으며 왕의 잠자리조차 왕비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왕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지만 궁궐 안에서 현종은 명성왕후의 지배를 받는 한 명의 남편에 불과했습니다.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1669 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왕이 경연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왕후가 몸이 불편하다 하여 왕을 부르니 왕이 경연을 중단하고 왕후의 처소로 향하였다. 조선시대 왕의 하루는 철저하게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조강, 낮에 주강, 저녁에 석강으로 이어지는 경연은 왕의 필수 일정이었습니다. 경연은 단순한 공부 시간이 아니라 신하들과 정책을 논의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핵심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종의 재위 기간 중 경연이 중단되는 일이 유독 잦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왕후의 부름 때문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현종을 불렀고 현종은 어떤 일정이 있든 왕비의 부름에 응해야 했습니다. 신하들은 이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전하는 왕이 아니라 왕후의 시종이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이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성왕후의 권력은 그만큼 강했고
그녀에게 거슬리는 말을 한 신하는 즉시 탄핵당하거나 좌천되었습니다. 현종은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는 사라졌고 남편으로서의 자존심도 무너졌습니다. 그는 술로 외로움을 달래기 시작했고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현종과 명성왕후의 관계는 오늘날의 용어로 정서적 학대 관계에 해당합니다. 한쪽이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독립적인 선택을 허락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차단하는 것. 이는 건강한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현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의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존중과 배려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관계의 본질을 결정한다고. 1670년 어느 날 현종의 하루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현종은 눈을 뜹니다. 하지만 곧바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먼저 명성왕후가 깨어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관에게 물어보니 왕비는 아직 주무시고 있다고 합니다. 현종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왕비가 깨어나기 전에 혼자 행동하면 나중에 신하들과 은밀히 무언가를 꾸민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6시 명성왕후가 깨어났다는 전가를 받고 현종은 왕비의 처소로 향합니다. 중전, 안녕히 주무셨소? 전하도 안녕히 주무셨나이까? 형식적인 인사 후 명성왕후가 말합니다. 오늘 경연에 참석하실 것이지요? 어떤 내용을 다루시나이까? 대학의 한 장을 살필 예정이요. 그러시다면 저도 함께 듣고 싶나이다. 경연청에 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소서. 현종은 내심 당황합니다. 왕비가 경연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알겠소. 그리하겠소. 7시 조강이 시작됩니다. 현종은 신하들과 대학을 논의하지만 뒤편에 앉아있는 명성왕후의 시선을 느낍니다. 신하들도 평소처럼 자유롭게 말하지 못합니다. 왕비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9시 경연이 끝나고 현종은 잠시 휴식을 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명성왕후가 다시 부릅니다. 전하, 세자를 함께 보러 가시지요. 현종은 동궁으로 향합니다. 아들 숙종을 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명성왕후는 현종이 아들과 단둘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자는 제가 직접 교육하고 있사오니 전하께서는 간섭하지 마소서. 점심 식사 후 현종은 잠시 산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니 처소에서 쉬시는 것이 좋겠나이다. 오후 내내 현종은 처소에 갇혀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석강에 참석하지만 오늘도 명성왕후가 함께합니다. 밤이 되어 침전으로 돌아온 현종은 명성왕후의 처소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합니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고 싶지만 왕비가 함께 계시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종의 하루였습니다. 15년간 매일 반복된 하루였습니다. 현종은 왕이었지만 궁궐 안에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명성왕후의 그늘 아래에서 그는 자유롭게 숨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현종은 조선의 왕이었지만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후궁을 둘 수 없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명성왕후의 권력 행사는 현종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왕실 전체, 나아가 조선의 정치 판도까지 흔들었습니다. 1674년 8월 18일 현종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34세, 재위 15년이었습니다. 14세의 숙종이 왕위에 올랐고 명성왕후는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고 자신은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에게는 하나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임평대군의 새 아들, 복창군복선 군복평군이었습니다. 임평대군은 인조의 셋째 아들로 효종의 동생이었습니다. 그의 새 아들은 숙종과 혈연상 가까운 종친이었고 만약 숙종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왕위 계승 서열에 오를 수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이들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6년 1680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대비가 복창군 등 삼형제가 궁녀와 사통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조사 결과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고로 판명되었다. 1680년 명성왕후는 충격적인 고발을 했습니다. 임평대군의 새 아들이 궁녀들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왕실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였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숙종은 어머니의 고발을 받아들여 즉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궁녀들을 문초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모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증언했고 삼형제 역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조사단은 무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성왕후가 거짓 고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왕대비가 왕실 종친을 무고했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대신들은 명성왕후의 아버지 김우명을 무고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무고죄는 중벌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조전으로 나아가 숙종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저들이 궁녀와 사통한 것은 분명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 어찌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으시나이까? 숙종은 어머니와 신하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삼형제를 사형에 처하지는 않되 귀양을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남인 대신들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왕대비께서 무고를 저질렀는데 오히려 무고당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다니 이것이 어찌 정의입니까? 대신들은 명성왕후를 문정왕후에 비유하며 비난했습니다. 문정왕후를 다시 보겠구나. 문정왕후는 중종의 계비로 권력욕이 강해 정치에 깊이 개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명성왕후를 문정왕후에 비유한다는 것은 그녀의 권력 남용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할 때 그 사회는 정의를 잃습니다. 명성왕후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자의 거짓 고발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합니다. 홍수의 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은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1679년 겨울 명성왕후는 자신의 측근 나인을 불렀습니다. 궁 안에서 복창군 형제가 수상하게 움직인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측근 나인은 명을 받들어 궁녀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복창군께서 어젯밤 후원에서 궁녀를 만났다더라. 복성군께서 어느 궁녀에게 연정을 품었다더라.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1680년 봄 명성왕후는 숙종을 불렀습니다. 전하, 궁중에 불온한 움직임이 있사옵니다. 복창군 삼형제가 궁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옵니다. 숙종은 놀랐습니다. 정말이옵니까? 증거가 있사옵니까? 여러 궁녀가 증언할 것이옵니다. 숙종은 즉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궁녀들을 불러 문초했지만 아무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다른 궁녀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조사단은 복창군 삼형제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증거는 전혀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조사단은 무고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과가 보고되자 명성왕후는 격노했습니다. 그녀는 대조전으로 직접 나아가 숙종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전하, 어찌 어미의 말을 믿지 않으시나이까? 저들은 분명 죄를 지었나이다. 숙종은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삼형제를 귀양 보내겠습니다. 이 결정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고 무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부조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인 대신들은 명성왕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이는 훗날 한국 정치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홍수의 변은 명성왕후의 권력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꾼다. 때로는 괴물로 만든다. 명성왕후는 총명한 여인이었지만 권력에 집착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조선 역사에 남긴 가장 추악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명성왕후의 지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숙종에게까지 과잉 간섭을 일삼았고 이는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됩니다. 명성왕후는 현종에게는 폭군이었지만 아들 숙종에게는 극진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극진함을 넘어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숙종이 태어나던 1661년부터 명성왕후가 사망하는 1683년까지 그녀는 아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숙종이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모든 것에 개입했습니다. 명성왕후에게 숙종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도구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명성왕후와 숙종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대비가 왕의 정사에 자주 간섭하여 남인들의 비난을 샀다. 1674년 14세의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어린 왕을 보좌하기 위해 명성왕후는 수렴청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보다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명성왕후는 매일 숙종을 불러 정사를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신들을 만났느냐? 무슨 결정을 내렸느냐? 그 결정은 옳지 않다. 다시 생각해 보아라. 숙종은 어머니의 간섭에 점점 지쳐갔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사회였고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왕은 신하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전하, 어찌 어미의 말을 듣지 않으시나이까? 이것이 효도입니까? 이 말 한마디면 숙종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명성왕후의 간섭은 숙종의 혼인에까지 미쳤습니다. 1671년 10세의 숙종은 세자빈을 맞이했습니다. 명성왕후는 직접 간택에 개입하여 자신이 원하는 가문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자빈 훗날의 인경왕후는 숙종이 즉위한 지 7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숙종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명성왕후는 곧바로 다음 왕비 간택을 추진했습니다. 전하, 슬퍼할 시간이 없나이다. 빨리 새 왕비를 맞이하셔야 하옵니다.
숙종은 어머니의 재촉에 떠밀려 1675년 인현왕후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 혼인 역시 명성왕후가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과할 때 그것은 자녀에게 독이 됩니다. 명성왕후는 숙종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숙종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명성왕후는 17세기의 헬리콥터 부모였습니다. 그녀의 과잉 보호와 간섭은 숙종이 독립적인 왕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숙종이 훗날 희빈 장씨 사건에서 보여준 우유부단함과 감정적 결정은 어쩌면 어머니의 과잉 간섭이 남긴 상처였을지도 모릅니다. 1678년 가을 22세의 숙종은 왕이 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숙종은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중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인 대신 허적을 영의정에서 파면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자마자 명성왕후가 숙종을 불렀습니다. 전하, 허적을 파면하셨다고요? 예, 대비마마. 허적의 행동이 불온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취소하십시오. 대비마마, 그것은 취소하십시오. 명성왕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허적은 명성왕후의 정치적 동맹이었고 그를 파면하는 것은 명성왕후의 권력 기반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숙종은 어머니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지만 누구도 왕대비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1680년 홍수의 변이 발생했을 때도 숙종은 어머니와 신하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신하들은 명성왕후의 무고를 지적했지만 숙종은 어머니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어미를 거역할 수 있겠소. 이 말에서 숙종의 고뇌가 드러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1681년 숙종은 장희빈을 만났습니다. 당시 장희빈은 궁녀였지만 숙종은 그녀에게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숙종이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첫 시도였습니다. 장희빈은 명성왕후가 선택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이 스스로 선택한 여인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전하, 그 여인은 신분이 미쳐나옵니다. 왕비를 모시는 궁녀가 어찌 전하의 총애를 받을 수 있나이까? 하지만 이번에는 숙종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비마마, 이것만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숙종이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거역한 순간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683년 명성왕후가 사망했습니다. 향년 42세였습니다. 숙종은 어머니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왕국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성왕후의 과잉 사랑은 숙종을 억압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들을 자신의 권력 도구로 삼았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명성왕후는 숙종을 사랑했지만 그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어머니로서 저지른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현종과 명성왕후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1674년 현종이 승하했을 때 그는 겨우 34세였습니다. 15년의 재위 기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왕다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후사를 위한 후궁도 두지 못했고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성왕후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1683년 명성왕후가 사망했을 때 그녀는 42세였습니다.
남편보다 9년을 더 살았고 그 9년 동안 왕대비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 이후 조선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 사론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현종은 효성스럽고 인자하였으나 왕후의 성정이 강하여 정사를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조선시대 왕이 사망하면 실록을 편찬하는 사관들이 그 왕에 대한 평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사론이라고 합니다. 현종의 사론은 매우 조심스럽게 쓰였습니다. 왕을 직접 비난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명성왕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왕후의 성정이 강하여라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던 진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명성왕후에 대한 평가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그녀를 총명하고 효성스러운 왕비로 묘사했지만 야사와 구전 기록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명성왕후는 권력욕이 강하여 남편인 왕조차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홍수의 변에서 보여준 그녀의 모습은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남인 학자들은 명성왕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명성왕후를 조선 중기의 문정왕후, 그리고 훗날의 정순왕후와 함께 3대 악비로 분류했습니다. 악비란 악한 왕비라는 뜻으로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왕실을 어지럽힌 왕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 서인 학자들은 명성왕후를 옹호했습니다. 왕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현명한 여인이었다. 후궁을 두지 않은 것은 현종과의 금슬이 좋았기 때문이다. 정치 세력에 따라 명성왕후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많은 역사가들이 명성왕후의 권력 남용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시에는 권력으로 진실을 숨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록과 증언들이 쌓이고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명성왕후와 현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 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지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다고. 현종은 왕이었지만 불행했고 명성왕후는 권력을 가졌지만 역사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없었습니다. 1724년 영조는 증조 할아버지인 현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종께서는 어진 마음을 가지셨으나 때를 잘못 만나 뜻을 펼치지 못하셨다. 때를 잘못 만났다는 말은 명성왕후라는 강력한 왕비를 만난 불운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1776년 정조는 할머니 영빈 이시사도세자의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명성왕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명성왕후는 총명했으나 그 총명함이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권력은 독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자신과 주변을 모두 해칩니다. 19세기 말 실학자 정약용은 명성왕후에 대해 더욱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명성왕후는 현종을 남편이 아닌 신하처럼 대했다. 왕비가 왕을 지배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욕이었다. 20세기 역사학자들은 명성왕후를 연구하며 더욱 깊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명성왕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조선시대 여성의 권력 행사가 제도화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왕비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그 영향력을 행사할 공식적 통로가 없었다. 그래서 명성왕후는 비공식적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남편과 아들을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현대의 페미니스트 역사학자들은 또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명성황후를 단순히 악한 여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차별적 시각이다. 남성 왕들이 권력을 휘두를 때는 강력한 통치라고 칭송하면서 여성이 권력을 행사하면 권력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중잣대자. 명성황후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공간에서 최선을 다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옹호론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종은 명성왕후와의 관계에서 행복하지 않았고 그의 짧은 생애는 억압과 좌절로 점철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현종을 불운한 왕으로 명성왕후를 강력하지만 문제가 많았던 왕비로 기억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불행한 부부 관계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사랑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고 존중이 없는 관계는 감옥이다. 현종과 명성왕후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권력과 사랑, 지배와 존중, 그 경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 18대 현종과 명성왕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후궁 없이 왕비 한 사람만 곁에 두었던 왕. 그 이면에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지배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장면을 통해 현종과 명성왕후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각기 다른 순간처럼 보였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의 큰 진실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후궁을 두지 못한 왕,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과 두려움의 관계, 심양에서 태어난 왕세손의 트라우마, 그것이 만든 내면의 약함, 총명하지만 권력욕이 강했던 왕비, 그녀가 휘두른 절대 권력, 왕비의 그늘 아래 갇혀 살았던 왕, 자유를 잃은 15년의 세월,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홍수의 변, 권력의 광기가 드러난 순간, 아들에게까지 쏟아진 과잉 간섭, 사랑이라는 이름의 지배, 그리고 역사가 남긴 냉정한 평가,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교훈. 이 7가지 장면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성왕후의 성정이 사나워 왕이 감히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 왕대비가 정사에 자주 간섭하여 신하들의 비난을 샀다. 무고의 증거가 없었으나 왕대비의 주장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았다. 이 기록들은 한결같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종은 조선의 왕이었지만 궁궐 안에서는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왕비라는 지위를 가졌지만 그 지위를 남편을 억압하고 아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조선 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권력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누군가의 결단이 권력의 방향을 만듭니다. 현종은 약한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성왕후의 지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성왕후는 총명한 여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아들을 억압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종과 명성왕후는 이 진리를 실천하지 못했고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불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 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지배하는 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배는 결국 모두를 상처 입힌다. 역사는 진실을 기억하고 권력의 남용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과거에만 머무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일터에서 권력의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종과 명성왕후의 이야기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 18대 현종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후궁 없이 왕비한 사람만 곁에 두었던 유일한 왕. 그 제목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아마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두려움, 존중이 아닌 지배, 평등이 아닌 억압. 현종은 조선의 왕이었지만 궁궐 안에서는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왕비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남편을 억압하고 아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심양에서 태어난 왕세손의 트라우마, 강력한 왕비의 지배, 후궁을 둘 수 없었던 15년, 홍수의 변이라는 권력의 광기, 아들에 대한 과잉 간섭, 그리고 역사가 남긴 냉정한 평가. 이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깁니다. 권력과 사랑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관계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존중은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현종이 명성왕후 앞에서 무력했던 순간인가요? 아니면 홍수의 변에서 드러난 명성왕후의 권력욕인가요? 혹은 숙종이 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애썼던 장면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루고 싶은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해석이 이 콘텐츠를 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가 함께 역사를 다시 읽어가 보겠습니다.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통찰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